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주말 내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공방전은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로 잡혔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단연 화두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원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헌재 결정을 보면서 첫째는 정치가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자꾸 사법부에 의존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반증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손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가 손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가하는 우위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매번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헌재 결정 자체가 저는 이번에 마키아벨리즘의 군주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판결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원 꼬죽이라든가 국회에서 아니면은 뭐 위장 탈당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뭐 문제는 있지만 결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효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정치권이나 국회가 자꾸 위장 탈당이라든가 꼼수를 부린 거, 이런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을 저는 보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무능이고 사법부가 이렇게 선출된 권력 위에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헌재 이번 결정은 참으로 애매하고 마치 마키아벨리즘의 군주론을 연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지침서를 준 것 같다 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법부가 국회 위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상권 분립에 따라서 어디가 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법률입니다. 헌법은 법률 중 최상위의 법이고, 법 해석 기관 중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그런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선 그 헌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그 절차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입법을 형해할 만큼, 입법을 무효할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5 정도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이걸 두고 논의가 아주 갈등과 논의가 팽배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관이 사과해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 헌재 판결을 두고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존중한다, 하지만 공감하지는 않는다. 이거 어느 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감은 하는 뭐 존중은 하는데 공감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적절한 발언인지 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뭐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언제 그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을 확인을 한 것인지, 이런 식의 발언은 괜히 그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와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김 원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거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절차의 과정을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유효하다.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국가 헌법위에 내에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하는 게 차라리 그냥 어느 한쪽에 편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줬으면 더 혼란스러웠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극심하게 들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책임져라는 거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절차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논쟁을 부추기는 헌재의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났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쪽이 판결이 아니라 한쪽으로 정리를 해줘야죠. 네. 네. 일단은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완박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맞춰서 검수원복을 이렇게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니까 시행령을 바꿀 거라는 예측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장은 역시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은 존중을 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걸 뭐냐면 또 다른 시행령으로 이것도 일명의 꼼수겠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그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주의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걸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오만하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강소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나는 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아니면 대통령과 동급인 대통령도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절대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들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서준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시행령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그에 더해서 또 다른 시행령이랄지 또 그 수사준칙 개정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원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에서 그래 판결을 했으니 이 시행령부터가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걸 다시 고쳐야 된다.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과연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어떤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듯이 위장탈당도 꼼수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검수원복 시행령도 꼼수로 보입니다. 이런 그런 법 전문가들이 꼼수와 꼼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국민은 이런 그런 법치주의랄지 법에 대한 신뢰성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판단을 내려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또 꼼수를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시행령이 나온 상태에서 그 시행령 자체가 위헌 위법 주장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또 내놓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마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한동훈 장관의 말은 그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당신들의 결정은 결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을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어떤 사람한테 판결을 합니다. 원고 승소랄지 뭐 징역 1년 판결을 하는데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마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법무부 장관이 나는 그거 따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유지하고 또 개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헌재의 의견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시행령 자체가 위법 또는
위원회여서 무효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 자체를 그 무효화시키는 또 그런 개정이랄지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정말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 맞당돼 있는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뭐 물론 일부는 뭐 우리도 반성할 거 반성하자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행령 자체가 법률 범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시행령을 만들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만들면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관의 탄핵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실행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몸집 불려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몸집을 불러줬는데 또 한동훈 장관까지 제2의 윤석열을 만들 필요는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카드는 절대 못 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좋게 말하면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적 몸집 불리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계속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워딩을 보면 본인은 법무부 장관에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사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끊임없이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많이 폭락했을 때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등판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등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 일단 한동훈 장관 그 차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법조인 선배로서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어떤 흐름을 타더니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차출돼 뭐 국회의원 출마 안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또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관련해서는 뭐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거 아니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그것이 잘못되자 저쪽에서 역풍을 맞아서 또 그런 걸 민주당이 또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번 행보는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탄핵 사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닌 것이 뻔한데, 탄핵 사유라는 것은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중대한 비행위를 하는 것인데 헌정의 심판에서 각하당한 것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한다면 민주당에서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이걸 추진할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은 뭐 잘못됐다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향에 사과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 뭐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과 이후에는 복당 예상하세요? 복당은 사실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헌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헌재에서 유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복당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개인적 복당이냐 아니면 당 차원에서 복당이냐, 이 문제가 좀 나뉘어지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개인적 복당을 하게 되면 총선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고 당에서 복당을 시키면은 그 점수가 마이너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리겠는데 복당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헌재 판결은 법률은 유효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인데 민주당이 복당을 시킨다? 그럼 꼼수 탈당 절차적인 정당성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참 애매하다,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들이 그러면 굳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따로 하든가 아니면 이 유죄 판결을 무효로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둘 다 애매하게 지금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의 논쟁의 거리로 좀 던져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지적은 지적이지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당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서준 변호사님께서는 이 판결 어떻게 해석하시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우리 민영배 의원 복당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유예하다고 했으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하든 탄핵을 하든 해야 된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을 복당을 시킨다?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영배 장관이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유리한 것은 위장 탈당은 그거는 모른 척하고 복당시켜버리고 또 한동훈 장관은 강하게 공격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탄핵 공격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지금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좀 시기상조고 민주당에서 복당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좀 시기를 보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당장 복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를 소폭 개편하면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당의 내용이 얼마나 수습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달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도 이제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5번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뭐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개딸 내에서도 또 극히 일부의 강성 지층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의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내 개혁이거든요. 근데 대표가 개혁을 않고 오히려 탕평체를 해서 소위 말해서 정리하고 문제를 삼아야 할 그 사람들을 요직에 앉힌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그 행위까지는 지지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딸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친노, 친문, 친이 그리고 뭐 친박 항상 그 팬덤 정치 때문에 정치권에 항상 그 논란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팬클럽이 되고 건재하게 되는데 잘못되면 스포츠 경기의 홀리건처럼 경기를 망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제 요소가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친이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개딸들인데 그전에 친문도 사실 이보다 더 심하게 강경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건전한 대화와 타협을 막고 정치의 기본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방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를 개편했는데 정책위의장의 김민석, 전략기획위원장의 한병도 수석대변인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정말로 이게 탕평이고 화합이었다면 지난 전당대회 8월 달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취임했을 때 그때 탕평체를 내놨어야죠. 그때는 친이계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체포동의안,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고 이게 부결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달래기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당직을 개편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정한 탕평책을 하려고 했으면 본인이 압도적으로 당대표 됐을 때 그때 계파와 관계없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 골고루 등용했을 때 그때 빛나는 거지 이번에 탕평책은 그렇게 별로 빛나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비명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측에서는 반쪽짜리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네. 아마 그 이번 인적 쇄신을 보고 가장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공천권의 힘자리인 사무총장, 조동식 사무총장을 유임한 것을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적 인적 쇄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는 그 반쪽짜리 개편이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고 당장 그것도 이제 그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제외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대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사무총장 자리.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는 그런 장사꾼 이쏘로 보면 그런 거에 성과를 얻은 것 같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자충수에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크게 내년 총선권에 뭐 재정이라든가 당 조직이라든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자리를 내놓으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다른 자리들 다 하나씩 지금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비명계가 단합이 돼 있으면 우리 그 자리 다 필요 없다, 사무총장 자리를 내놔라고 갔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송갑석 의원부터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한 자리씩 받았어요. 이건 전략상으로 보면 비명계의 실책이죠. 차라리 다른 걸 안 받고 사무총장 자리를 받으면 다른 자리도 해결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다 준 것 같지만 적게 주고 크게 실리를 얻은 거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양쪽으로는 많은데 가장 핵심인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자리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거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호남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 표명한 뒤에 지금 송갑석 의원이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임선수 최고위원이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나요? 아니면 임기 해봐야 고작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이걸 정치적 자리로 아무리 지명직이지만 선출되지 않는 최고위원이지만 당대표 이렇게 교체한다는 게 저는 명분이 없다. 하다못해 임선수 그 최고위원이 어떤 뭐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런 발표도 없었잖아요. 아니면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실책을 했다거나 어떤 사유도 없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내리고 또 지역의 같은 몫으로 송갑석 의원을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송갑석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이미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서 탈락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다시 지명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공당으로서의 말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가 좀 오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도부의 오판이라고 김대현 원장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뭐 임선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저랑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고, 뭐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학교 선후배 사이여서 상당히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송갑석 의원이 대표적인 또 비명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인적 쇄신이 비명계 달래기인 만큼 이것도 비명계 달래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럼 송갑석 의원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갔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공천은 말 그대로 그 사무총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천제도 TF팀이 꾸려졌잖아요. 그 비명계 이기호 전남의 의원이 단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도에 대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사무총장이 주관으로 꾸리기 때문에 사실 이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선출직이 5분이잖아요. 거기에 지명직이 2분인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기존에 다른 최고위원들처럼 어떤 큰 힘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오히려 일각에서는 송갑석 의원이 비명계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게 스스로 발목을 묶어버리는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 저걸 안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번엔 지역 현안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찬반이 팽팽했던 광주 전남연구원의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가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회의를 했는데 여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김대현 원장님, 이 지역의 싱크탱크잖아요. 네. 그런데 왜 다시 합쳤다가 또 분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2015년도에 윤장현 시장, 이낙연 도지사가 광주 전남 연구원을 합했을 때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주 전남 상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이 따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동네에 서로 간에 밥그릇 챙기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사니까 우리가 좀 합해가지고 힘을 모으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게 광주 전남 연구원의 통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년 만에 이걸 다시 분리를 해요.
근데 그 분리한다는 명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도민 입장에서는 왜 저걸 분리하는 거에 대한 그 명분들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시장과 도지사의 강주 전남에 대한 패권 싸움이 아니냐. 서로 강주 전남에 대한 내가 수장이라는 이런 인식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저희가 그 기관 통폐합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컸던 부분이 뭐냐면 강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그동안 강주 전남 연구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하나를 제대로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남의 이해 요구를 갖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연구원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고, 강주의 연구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는,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강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이 패권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싱크탱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내가 강주든 전남이든 상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 시어머니들 시장과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그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전남연구원 분리, 강주 전남연구원 분리는 명분도 없고 왜 저걸 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들이 과연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서로 패권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그게 이 광주전남연구원이 전쟁터로 선정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싱크탱크잖아요. 강주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 공약상에도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강주만 넣고 보더라도 강주의 그림을 연구를 해서 만들고 전남에 대한 그림을 연구를 해서 만드는데, 이걸 시도지사가 품 안에 넣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려는 노력이, 아니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단체장들은 욕심을 버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 속에서 정말 강주 전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지, 이렇게 양쪽 단체장들이 서로 내가 강주 전남의 수장이라는 것들을 내세우는 듯한 이 감정 싸움으로 하고, 저는 감정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리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분리되는 이유, 명분들을 정확하게 시도민들에게 내놓고 설득을 해야죠.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다소 양 당체장들이 좀 감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대현 원장은 시도지사의 감정 싸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는데 강서준 변호사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뭐 시도지사의 그런 감정 싸움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금 벌써 설립이 32년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은 들었지만 과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뭐 실적 같은 거를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리했다 확대했다 하는 것은, 합쳤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어떤 실적들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 나을까, 또 합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끝없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분리하자는 입장에서는 뭐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분리해서 만든 것이 그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원이 단순히 이 분리냐 통합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실적을 못 내는 것은 여기에 그 연구 인력이랄지 재정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냐 합치냐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피로감만 더해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만, 제가 이제 네.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연구원은 아니지만 네네. 강주남 연구원들이 실적을 안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선거라든가 대선이 아닌 공간 속에서 그 연구원들이 그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또 강주 전남에 대한 미래 발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놓은 그러니까 논문 수 갖고도 싸웠잖아요. 전남 논문이 더 많았냐, 강주 논문이 더 많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용적인 정책적인 면들을 게을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분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면 더 우수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역할을 일정 부분은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인구 소멸 같이 이런 공동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정치적 퇴행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분리를 두고 얼마 전에 천정배 의원도 그런 말을 했던데 과거로의 핵이다, 뭐 소지역주의다,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뭉쳐야지
단순히 전남이냐 광주냐 이것만 가지고 뭐 하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원장님 말씀은 중요한 것이 독립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분리가 되면 독립성을 저해받을 그런 우려가 더 크고 실제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 전남이면 그야말로 직속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남도지사랄지 전남도의회 이런 데로부터 아무래도 지휘 감독을 받게 되고 광주는 광주시 쪽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독립성을 역행하는 그런 반작용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성 보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분리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의 결국 의견인 거죠. 그렇죠. 본인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강주연구원, 전남연구원 하면 원장이 2명이 생겨요. 현재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을 때 원장 자리 하나를 더 내 사람 만들 수 있나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주 전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없는 살림에서 서로 뭉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각자 도생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각자 도생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왜 강주 전남 연구원이 합쳐졌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시도가 잘 살아보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광주전남연구원을 설립했는데요. 8년 만에 다시 제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 갈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거 뭐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지난주 기각이 됐는데 뭐 내용 골자는 수사권이 검사들 헌법상 권리가 아니어서 뭐 장관이 뭐 일바 청구인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본안 심판을 안 하고 그냥 각하를 해버렸는데 한 장관은 뭐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론에는 동감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법무장관 아니에요. 네. 법무장관이 자기가 소를 제기해서 네. 각하가 됐으면은 헌재 결정을 따라야지. 거기다 무슨 사족입니까? 네. 그럼 법무장관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고 하면 네. 그 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네. 하는 것은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법치국가, 준법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네. 글쎄요. 탄핵이 될까 뭐 그런 말씀. 탄핵까지 네.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조금 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고치라고 추궁을 하고 보아가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괜히 상대하고 두드려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냐.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장관인데 왜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고 상대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정치적으로 키워주면요. 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네.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1등 한동훈 장관이 2등인데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월등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네. 민주당에서 때리면 한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이 현명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네.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린다고 자동 반사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네. 더 겸손하고 국회를 존중하면은 지지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됐든 자기가 희생을 하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 이제 헌재 판결도 났다 하면은 복당하는 거지 뭐. 깨끗하게 복당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최근 3대 개그라면서 깜놀 정상 외교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깜놀 정상 외교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NSC 네. 김태효 차장이 네. YTN에 출연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발표하니까 네.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깜짝 놀랐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 후 2차 자리에 가셔서 그 많은 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마셨더라 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굴욕 외교의 상징인 강제노동 문제를 그렇게 깜짝 일본이 놀라고 우리 국민은 까무라치게 양보해버린 것. 그 다음에 일본 총리가 네. 술 다 마셔버렸다. 이런 것으로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히 실패한 깜놀 정상회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 그 많은 술 다 마셔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일본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제가 뭐 거기 가봤겠어요? 얼마나 마셨길래 총리가 글쎄요. 깜짝 놀랐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 저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정상 간에 격의 없이 한 일을 가지고 일본 총리가 마치 우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술 다 마셔버렸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매랑 술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 튼튼하신가 보네요 대통령 그렇죠. 체력이. 아직 젊으시니까 저도 그렇게 마시던 술을 네. 지금은 좀 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상놈은 네. 나이가 양반이다. 저도 그 나이 들면서는 좀 술을 절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요?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어떤 건가요? 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을 네. 우종수 현 경기도 남부청장. 남부청장을 네. 임명했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경찰들의 좀 네. 품평을 들어봤더니 세평을 들어봤더니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정순신 검찰 출신의 경찰 국수본 본부장을 네. 임명했다가 학폭 문제 등으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검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 여론을 듣고 또 경찰 내부의 의견을 듣고 경찰 출신 우종수 네. 경기 남부청장을 임명한 것은 아주 잘했다. 그래서 박지원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날이 있네요. 이게 오늘 근데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일 말도 아니에요. 국가수사본부장 그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간 거는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저 우 청장이 서울청 수사부장, 뭐 경찰청 형사국장 이런 거 한 수사통이긴 한데 보면은 또 행시 출신이어서 그렇죠. 경찰대랑은 여전히 거리를 두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희근 청장도 참 경찰대 출신은 추천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됐든 그 경찰 국수본부장 자리에 네.
검사 출신이 안 온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 네.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고 행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우정수 본부장의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예. 국민의 민심대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네. 우리 호남, 음. 특히 광주 전남에는 전멸시켰잖아요. 네. 여성도 배려를 안 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좀 배려해서 네. 광주 전남도 여성도 장애인에게도 좀 인사를 배려하는 그런 인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칭찬을 한 거예요. 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년간 인사를 망사로 했지만은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적재적소에 지역을 탕평해서 하는 인사를 하시도록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네. 칭찬 보내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애를 더 안 낳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애 셋 낳으면은 뭐 군대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3대 개그 중 하나가 네. 저출산 대책이에요. 음. 20대에 네. 애 셋을 낳으면은 아빠는 군대 면제시켜주겠다. 지금 이분들이 2조 시대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 할머님이 14살에 시집 왔대요. 과거에는 20대에 예. 애 셋 낳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0대에 결혼만 자식들이 해줘도 효자예요. 아니 20대에 어떻게 애를 셋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니 근데 했는데 오늘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경향신문 단독 보도라고 하는데 이제 증여세 가령 애를 하나 낳으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뭐 1억까지 그다음에 둘 낳으면 2억 그다음에 셋 낳으면 4억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것도 뭐 검토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안 가진 예. 국민들은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네. 저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는 오히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4억 네. 손자한테 손주한테 못 줄 집은 애 낳지 말아야 되나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댓글 보면은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뭐 분위기가 비슷한데 뭐 할아버지가 부자 아니면은 애도 못 낳으라는 거냐. 아, 그렇죠. 뭐 애는 여자가 낳는데 왜 면제 혜택은 뭐 남자가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아니 뭐 근본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 20대에 셋 나면은 아빠 군대 면제해 준다. 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18살까지 무조건 100만 원씩을 준다. 지금 신생아는 10만 원 주는데 이게 지금 주 69시간 뭐 노동시간 유연화 뭐 논란도 그렇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의 정책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 여론도 좀 수렴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뭐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뭐 엇박자나고 뭐 그런 것들이 됐을까요? 그게 3대 예. 개그예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예. 120시간 주 일하자. 네. 또 대통령 돼서는 69시간 얘기한다고 했다가 MZ세대한테 물어봐라. 네. MZ세대들은요. 주 40시간도 많은 거예요. 주 4일제를 바랍니다. 40시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69시간 반대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네. 자기가 해놓고 죄 없는 내동부 장관한테 책임 돌려버리고 이제는 69시간은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지시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저는 이건 좀 너무 뻔뻔하신 것 같아요. 뻔뻔하시다고요? 그렇죠.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네. 바로 잡아야 돼. 고쳐야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책임을 안 져. 그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대통령실이라고 적으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주 69시간은 네.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다. 이런 바보 같은 대통령실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거죠. 아, 그 바보 만든 건가? 그렇죠. 바보 만드는 거죠. 아니 설사 네.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건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다. 진짜 저 바보 대통령실이고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바보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혼자 딴 말씀 하신다 뭐 그렇게 아니, 또- 해석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제가 따라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게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네.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걸 갖다가서 네. 죄 없는 노동부 장관한테 왕창 씌워버리고 하지 않은 척 얘기해버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네.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3대 코미디 개그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원욱 의원 원내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니까 이른바 개딸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뭐 민주당 의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뭐 이렇게까지 페이스북에 적었던데 이 정말 개딸이 아닌 사람이 개딸 행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을 하지 마라. 꾸짖은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수차 네. 이원욱 네. 또 우리 식구인데 수박 논쟁으로 그 쫓아다니면서 네.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누구조라고 하는 일이냐.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에 바라는 일을 당신들이 해주고 있다. 개딸들 하지 마라. 저한테도 수박이다. 언필층, 개딸, 수박 논쟁을 하시는 분들은 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바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네. 하지 마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하는지 좀 생각해 그렇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누가 이래가지고 누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